좋습니다. 선생님 세 권의 시집에 대해서 시적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 프로가 이제 시인이 직접 낭독을 하시고 또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낭독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제 첫 번째 시가 에어포트라고 하는 시가 되겠네요. 이 시에 대해서 낭독을 좀 해주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트. 활주로의 저편으로부터 비는 내린다. 당신은 문득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떠나온 고향의 한 그루 베고니아를 반추한다. 시들어가는 베고니아를 떠올리며 당신은 망명지의 정처 없는 특별기를 기다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어느덧 눈은 내린다. 환승 터미널의 밤과 낮은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시차에 익숙지 않은 환승객은 호련히 사라져버린다. 망명지로부터 회신은 도래하지 않는다. 당신은 환승 터미널의 벤치에 앉아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입국할 수 없는 미래를 중얼거린다. 오래된 도시와 멸망한 부족의 폐허는 화물칸에 방치된 채 하역되지 않는다. 당신은 장전되지 않은 곤충을 꺼내 방아쇠를 당기기로 한다. 비행을 마친 국적기들은 아름다운 남태평양과 적도 인근의 정난운을 떠올리며 평화롭다. 떠날 수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고 당신은 중얼거린다. 오래전에 배달된 신문을 펼치면 사라진 신화와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폐기되고 있었다. 안데스의 산맥들이 들려주는 기원전의 신화가 들리는 듯도 했지만 환승 터미널의 밤은 그저 외롭고 여전히 쓸쓸했다. 무수히 많은 좌표로부터 당신의 절망은 전송된다. 하지만 특별기는 도착하지 않으므로 떠날 수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고 당신은 중얼거린다. 당신은 문득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와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한다. 국가와 민족을 향해 구름은 흘러갈 것이다. 일기예보는 적중하지 않고 국경선 너머에서 반정부군의 시신은 타오른다. 살아남은 당신은 문득 매트릭스의 전화기를 떠올린다. 활주로 너머로 밤은 찾아오고 당신의 환승터미널은 끝도 없이 폐쇄된다. 당신은 연어 샐러드가 제공되는 기내식을 주문하고 싶어진다. 그리하여 당신은 장전되지 않은 곤충의 방아쇠를 당기기로 한다. 착륙에 실패한 국적기는 이윽고 밤의 폐허가 되고 망명지로부터 특별기는 날아오지 않는다. 모든 것은 끝이 났는가?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시베리아로 날아가지 못한 철새는 피레침에 매달려 번개를 기다리고 있다. 지상에는 여전히 착륙에 실패한 여객기가 참혹하고 망명지를 떠난 특별기의 폭파 소식은 그러나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예, 아주 시를 잘 읽어내려 주셨는데, 자, 제목이 에어포트입니다. 네, 공항.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나요? 허브 역할을. 네, 그렇죠. 여기서 공항은 이제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공항이고, 예. 환승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이쪽의 세계에 속할 수도 없고 또 저편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부유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시 속에 나오는 이제 그 당신에 대한 이야기죠.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편에서 이편으로 이행해 왔죠. 네, 그렇죠. 오고 또 이편에서 저편으로는 아직 이행해 가지 못한 또 저편이죠. 그렇죠. 전편의 저편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저편으로는 아직
이행해 가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는 존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가 대체적으로 꽤 그 볼륨이 깁니다, 그죠? 네. 선생님 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의미의 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압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좀 다소의 차이가. 세 번째 시집부터 특히 산문시가 예. 주되게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시집에서는 2편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산문시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지금 네 번째 시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시집도 거의 다 산문시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식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대충 이제 산문집이든 아니면 연구서든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기획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예. 참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시나요? 제가 좀 일중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세요? 워커홀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냥 쓰는 자로 살기로 했으니까 강의하고 쓰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제 스스로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쓰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딱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간 계약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내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강의 일정이나 어떤 다른 문예지 원고 집필 일정 때문에 다 쓰지 못했고요. 6권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2권을 어쨌거나 출간을 하고, 이제 올해는 4권 출간, 그 나머지 책 출간 예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1권은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고요. 이제 나머지 3권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저편과 이편 또 내가 화자가 지향해 가야 될 저편에 대한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 선생님 저편은 무엇이고 이편은 무엇이고 또 내가 지향해 가야 될 그 저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저편, 이 편에 오기 전에 이제 존재했었던 그 이전의 어떤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한 어떤 세계가 되겠죠. 부정적인 세계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향하는 또 다른 저편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또 다른 저편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나 길은 이 시대에 부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러한 현대인들의 어떤 부유하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그런 부유하는 현대인들의 비극적인 어떤 삶의 국면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떠나온 저편은 어떤 비극의 아주 극한의 어떤 지점이었고, 하지만 내가 이제 또 다른 저편인 유토피아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그 유토피아의 세계는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편의 세계, 현재의 세계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현재라고 하는 곳은 떠나온 저편이라고 하는 비극적 세계로부터 벗어난 곳이냐? 그렇지가 않고 결코 유토피아로 갈 수 없는 마지막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같은 맥락이었던 비극적인 그 테두리 안에 여전히 놓여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저편과 또 다른 저편과 이 편의 이야기를 쓴 거고요. 이 에어포트라고 하는 제목도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갇혀버린, 환승터미널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제가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죠. 현실 세계는 욕망의 발현이고 또 욕망의 실현이기도 하고요. 또 욕망의 추구이기도 하죠. 이 세계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는 모든 그 갈등들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펼쳐지는 세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조리한 세계, 선과는 조금 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다라고 보면 이 현실로부터 이 부조리한 것으로부터 선생님은 이행해 가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항이라고 하는 이 착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착지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입장이 됐어요. 네. 더 나아가지도 또는 돌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미아의 상태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저편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돌아가지 않는 저편 말고요. 네. 지향에 가야 되는 지향에 저편이라고 가야, 예. 한다면 선생님 꿈꾸고 있는 그 저편의 세상은 무엇인가요? 제가 뭐 제 시의 본질이랄까 추구하는 지점이 제가 요즘 그 책을 쓰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딱히 이제 아나키즘을 네. 원래 이제 처음부터 제 시의 어떤 지향점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상정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 에어포트의 세계에서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저편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아나키즘이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와 뭐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아나키즘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해방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어떤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어떤 지점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저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술이 지향 또는 시가 지향하는 한 부분이 아나키적인 또는 아나키즘적인 그런 세계인데, 이제 그 현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아나키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좀 분분합니다, 해석이. 예, 뭐 부정적인 그죠? 부정적인 도 면도 많죠. 있고, 예. 또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무정부적인 뭐 이런 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사회주의 예. 쪽으로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사회 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결성을 해서 또 투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나키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또 아나키즘 문학사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시에서 아나키즘적인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특성이 혹은 어떠한 시어가 아나키즘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일제강점기 작품들, 아나키즘 작품들이 자연이 등장하는 시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자연물을 등장한 시는 전부 다 아나키즘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나키스트들이 사용한 자연 시연, 자연물은 또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떤 변별점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구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지향하는 지점 이런 것들은 아나키적인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나키즘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로 해석을 하고 또 일종의 어떤 사회주의 쪽으로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다른 측면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나키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나키즘 같은 경우에는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이 번역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 용어가 이제 유입이 됐는데 그때 일본인이 서구 사회의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무정부주의가 아나키즘의 일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마치 무정부주의라는 말에는 정부를 다 뒤집어 엎자, 없애버리자. 즉 정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테러를 하자. 그러니까 테러리즘으로 오해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키즘은 정부를 없애자가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자 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거부한다기보다는 국민을 억압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주장했던 거고요. 또 이를테면 언어 권력을 거부한다 해서
에스페란토어를 쓰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나키즘은 만민 평등주의 요 정도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인들의 어떤 성향들은 대체적으로 아나키적인 성향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아나키즘에 대한 원래의 그 모습은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에 대한 존중. 그렇죠. 최대한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죠. 보장하는 예. 것.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죠. 네, 예.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화되거나 아니면 계급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로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면 뭐 생디칼리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뭐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자유와 자율성을 끊임없이 통제하거나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집단이 어떤 그 권력이 권력적인 어떤 체계가 국가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이 아나키즘 운동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저항 의식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선생님 지금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그 일본 그 군국주의죠. 군국이죠. 그들이 통치 이념으로서 내세우는 그 부정인자들이죠. 네. 부정인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이 색깔로 일종의 채색을 해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용어가 바로 무정부주의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현대 시에서 선생님도 뭐 그런, 물론 뭐 시인들이 다 아나키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지만 특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 아주 고도의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또 책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현대 우리 한국 시단에서 아나키적인 요소를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내는 시인들이 누가 있나요? 현재는 안타깝게도 아나키즘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들은 거의 어떤 문학적으로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시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평단도 그렇고 시단도 그렇고 원로 시인들도 그렇고 일부 시인들이 최근에 이제 너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게 아나키적인 그런 아나키즘적인 어떤 그 속성들을 드러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논란은 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문학사에서 아나키즘은 그냥 이친이즘이고 그리고 이 그 아나키즘에 대해서 뭐 그 신기한 외래사주에 대한 호기심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비판적인 측면이 많아서 한국 문학사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견해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젊은 시인들에 대한 그 선배 세대들의 어떤 비판이라고 한다면 이 아나키즘보다는 좀 그 현대적인 어떤 특히 이제 미래파 이후에 그러한 시적 경향들 그런 것 난해함의 어떤 세계들 그런 부분들이 선배 세대들이 조금 불편하게 보는 후배 세대의 어떤 작품 특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댄디 아시죠? 댄디적 속성과는 뭐 어떤 그 부분의 차이성을 가질까요? 이 아나키즘이.
글쎄 아나키즘을 이제 그런 쪽으로 파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다. 뭐 히스패닉이나 예.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도 조금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다시 이제 시로 좀 들어가서요. 자,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의 저편으로부터 비는 내린다. 저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강과 상성이라고 하는 착륙과 이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길이라고 하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편으로부터 비는 내려요. 당신은 문득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떠나온 고향의 한 그룹 베고니아를 반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손목시계라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내가 나아가야 될 어떤 순간, 어느 지점. 그러니까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시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도달하는 어떤 순간은 공간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끊임없이 지칭하고 있는 어떤 저편, 이편, 또 다른 저편의 세계가 이 시계라고 하는 시간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간적인 것들을 여기 배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반추를 해요. 무엇을? 예. 한 그룹 베고니아를 반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추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물론 뭐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렇죠. 반추가 되죠. 근데 이 반추의 개념에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들어가는 베고니아를 반추하는 거죠. 시들어가는 베고니아다. 그럼 저편에서 왜 시들어갈까? 그러니까 그 저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떠나온 세계는 어떤 비극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베고니아라고 하는 식물이 살 수 없는 어떤 척박한 삶의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으로 시들어가는 나의 모든 지나온 삶을 반추하며 나는 이 편에서 이제 저편을 향해서 이제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떠올리며 당신은 망명지의 정치 없는 특별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까지가 전체 시의 어떤 중심,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왜 나는 저편이 이 부조리한 세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어느덧 눈은 내린다. 환승터미널의 밤과 낮은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환승터미널의 밤과 낮은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지만 이 안전한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와 결부돼 있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안주할 그 사람이 아니고 안주할 수도 없고요. 장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떠나왔기 때문에 저것을 부정하고 내가 떠나왔기 때문에 이행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이행에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풀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전하지 않는 거죠. 화자에게는. 그래서 시차에 익숙자는 환승객은 호련히 사라져 버린다. 망명지로부터 회신은 도래하지 않는다. 망명지로부터 회신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불확정적이죠. 내가 가야만 되지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래서 불확정적인.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금 확정적으로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구도자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 세계죠. 그 세계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 구도자는 불안할 겁니다, 아마.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할 겁니다. 왜? 나는 이 현실적 세계에 대한 가치보다는 뭐 종교적으로 다다라야 되는 그 세계에 대한 지향성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깨닫지 않았다는 거죠.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진행해 가는 그 과정은 분명히 저 세계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확신의 세계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또 확신이 실현될지 아닐지도 그렇죠. 모르는 거죠. 불명확하고 예. 어마하게 이제 그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환상터미널에 벤치에 앉아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잊고 갈 수 없는 미래를 중을 그린다. 이렇게. 오래된 도시와 멸망한 부족의 폐허는 화물칸에 방치된 채 화역되지 않는다. 당신은 장전되지 않은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기기로 한다. 비행을 마친 국적기들은 아름다운 남태평양과 적도 인근의 정난 운을 돌며 평화롭다. 떠날 수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고 당신은 중을 그린다. 사라져야 한다. 떠날 수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고 당신은 중을 그린다. 어디로 사라질 것인가? 완벽한 어떤 그러니까 떠날 수 없다면 돌아갈 수도 없고, 예. 뭐 죽음이 굳이 아니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서 결국 환승 터미널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무화되고 모든 것들은 소멸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박합니다. 예, 지금 절박한 그 각오 또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서 일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절박성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집니다. 자, 오래전에 배달된 신문을 펼치면 사라진 신화와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 세계가 신화가 사라진 세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어떤 여기서 신화는 당연히 원형성의 세계일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버린 것처럼 결국 자연이 우리를 결국 그래서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든 신성, 모든 삶의 원형, 본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이 현대성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 비극적인 세계 속에서. 그랬기 때문에 사라진 신화와 전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사라진 신화와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끝없이 그것은 또다시 폐기될 정도로 완벽히 이 땅에서 지상에서 소멸에 이르는 이제 그런 세계인 거죠. 예, 그런 이제 안데스의 산맥들이 들려주는 기원전의 신화가 들리는 듯도 했지만 환성터미널의 밤은 그저 외롭고 여전히 쓸쓸했다. 무수히 많은 좌표로부터 당신의 절망은 전송된다. 좌표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무수히 많은 좌표로부터 당신의 절망은 전송된다. 이때 좌표는 이행해 가고자 하는 그 세계성에 대한 여러 방향의 어떤 길,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기는 도착하지 않으므로 떠날 수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고 당신은 중얼거린다.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문득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와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한다. 국가와 민족을 향해 구름은 흘러갈 것이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아나키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나키즘이 저항운동이라고 한다면 국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권력이겠죠. 체제, 제도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저항일 테고, 필연적으로 이 아나키스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이더라고요. 보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근데 민족주의자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가요? 여기서 어떤 만민평등주의이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얽매여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해 구름은 흘러갈 것이다. 일기예보는 적중하지 않고 국경선 너머에서 반정부군의 시신은 타오른다. 살아남은 당신은 문득 매트릭스의 전화기를 떠올린다. 활주로 너머로 밤은 찾아오고 당신의 환성터미널은 끝도 없이 폐쇄된다. 당신은 연어 샐러드가 제공되는 기내식을 주문하고 싶어진다. 그리하여 당신은 장전되지 않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기로 한다. 착륙에 실패한 국적기는 이었고 밤의 폐허가 되고 망명지로부터 특별기는 날아오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이군요. 예.
모든 것이 끝이 났는가.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시베리아는 날아가지 못한 철새는 피레침에 매달려 번개를 기다리고 있다. 지상에는 여전히 착륙에 실패한 여객기가 참혹하고 망명지를 떠난 특별기의 폭파 소식은 그러나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망명지를 떠난 특별기의 폭파 소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도래하지 않는 돌아갈 수 없는 세계죠. 그 특별기가 이 공항에 결코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폭파되어서 사라졌기 때문에요. 자, 이런 쪽으로 보면 선생님 굉장히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꽤 절망적인 전체적으로 좀 비극적인.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세계가 예. 제 작품의 이제 주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시를 우리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시가 하겠습니다. 렌트라고 하는 시인가요? 렌트. 예, 렌트. 예. 렌트라고 하는 시를 또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렌트. 차창으로 바람은 물렁하게 저녁을 속삭인다. 지평선 너머로 모래바람은 불어오고. 렌트. 당신은 속도를 높여 죽은 자들의 지평선 너머를 상상하며 절망에 빠진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흑인 연가의 음역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렌트. 당신은 천천히 읊조린다. 렌트. 쿵쾅거리는 엔진은 6기통이다. 6개의 피스톤은 단 하나의 속도가 되어 이곳을 떠나려 한다. 죽은 자는 어느새 무덤을 나와 붉은 사막과 붉은 언덕이 있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가? 도로의 끝에 과연 끝은 있는가? 일기장은 타오르며 저녁 어스름을 들려주던 검은 재가 되어 사라진다. 누구의 것도 아닌 이번 생이여라고 라디오의 늙은 가수는 노래하며 흐느낀다. 렌트. 길의 저편에는 오래전에 죽은 동물의 냄새가 피어오르는구나. 불길한 무덤처럼 부풀어 오르는 한 줌 태양을 향해,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생을 향해 렌트. 당신의 속도가 사라지는구나. 핸들을 잡은 나의 손은 렌트. 당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길의 끝을 그저 가늠해 볼 뿐이구나. 내 것이 아닌 별빛을 바라보며 렌트. 당신을 바라보며 나는 6기통 엔진처럼 두근거린다. 어디선가 붉은 사막의 밤을 서성이던 여우의 울음소리가 언제나 허상인 렌트. 당신의 비밀을 속삭인 듯도 하였다. 그리하여 렌트. 쿵쾅거리는 엔진은 6기통이고 그것은 영원토록 당신과 나의 심박이 되지 못하는구나. 렌트. 자, 이 시의 제목도 범상치 않은 제목입니다. 렌트. 예, 렌트. 어떤 의미인가요? 렌트카 할 때 렌트. 예, 렌트. 그러니까 렌트인데요. 그러니까 빌리는 거죠. 빌리는 뭐 렌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렌트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사람 이름처럼 계속해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네, 호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렌트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한 번도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일 수 없고 나의 인생, 나의 세계, 나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모든 것들은 이 렌트라고 하는 단어처럼 결코 내 것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런 세계를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잠시 빌려. 예, 빌렸고 결국 우리는 빌려서? 그냥 호련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군요. 자, 차창으로 바람은 물렁하게 저녁을 속삭인다. 지평선 너머로 모래바람은 불어오고 렌트. 당신은 속도를 높여 죽은 자들의 지평선 너머를 상상하며 절망에 빠진다. 당신은 속도를 높여 죽은 자들의 지평선 너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죽은 자들의 지평은 현실인가요?
현실일 수도 있죠. 예, 현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비애로움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우리 모두의 어떤 그 비극, 저편에 기다리고 있을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현실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한 세계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전부 다 욕망으로 드글거리고 있는 공간이고 그러면 이 욕망에 대한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가치 이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여다봤을 때는 내가 먹고 기침하고 앉아서 뭐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은 자들이 드글거리는 것 같은 그죠? 의식의 죽음이죠. 예. 의식의 죽음이고 가치의 죽음이죠. 살아있으되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는 무엇이 살아있지 않느냐 세계성이 또는 어떤 그 아까도 얘기한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그렇죠.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린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이게 과장돼서 있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상상하며 절망에 빠진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흑인 영가의 음역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지평선 너머의 세상과 네. 그 다음에 흑인 영가가 지향하는 그 세계는 완전히 대조적인 세계거든요. 흑인 영가의 세계는 선생님께서는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시나요? 여기서도 긍정의 어떤 음역은 아닐 것이고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암울하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암울함이 어떤 세계이고 그러한 세계, 암울한 세계, 긍정이 아닌 어떤 세계들 이런 것들은 어디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결코 긍정의 어떤 지점이 아닌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리랑도 그렇지만 네, 우리 네. 한국인들의 그 영가라고 하면 아리랑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리랑은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죠? 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한 일종의 저항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 절규 이것이 아리랑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이 될 테고요. 흑인 영가라고 하는 것은 노예였잖아요. 예, 노예고 그렇죠. 그 늘 속박되고 구속되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절규의 다름 아닌 것이 바로 영가다. 그럼 그 영가가 지향해 가야 되는 세계는 자유를 갈망하는. 예, 자유를 갈망하는 건 자유이지만 영가의 실제 음역은 결코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죠. 현실에 비극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비극 속에 없는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렌터 당신은 천천히 엎조린다. 렌터 쿵쾅거리는 엔진은 6기통이다. 여기에 뭐 6개라고 하는 이 피스톤이 6기통, 8기통, 6기통 뭐 이렇게 이제 엔진에 4기통 4기통 예, 그렇죠. 특히 이제 6기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쿵쾅거리는 엔진은 6기통이다라고 하는 건요. 6기통 엔진은 비교적 고급차에 사용되는 엔진이죠. 그런가요? 네, 렌트 쿵쾅거리는 엔진은 6기통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몰랐어요. 이제 세상에 6기통이 뭐 6기통이 고급차군요. 물론 이제 요즘은 엔진이 이제 작게 축소 이제 작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급차에도 4기통 엔진을 씁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떨 때는 3기통 쓰다가 어떨 때는 뭐 4기통 쓰다 이런 엔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이러한 어떤 마치 여기는 이제 흑인 영가가 등장을 하니까 북미 대륙이 어느 이제 대륙을 이제 떠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큰 배기량의 엔진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상은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런 이런 어떤 풍요로움, 어떤 그런 풍요로움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으로서의 어떤 육기통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왜 육기통인가? 예,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잖아요. 네. 오감도에 보면 열두 아해가 네,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그 김성희 선생님입니까? 하고 이성훈 뭐 이런 여타의 선생님들이 분석해 놓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열두 아이가 물론 뭐 평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님의 열두 제자를 우리가 형성한 것이다, 표상한 것이다.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6개의 필수템 또 이와 같은 어떤 의미를 단순합니다. 여기에 부여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어떤 대배기량의 물론 이제 8기통도 있습니다만 6기통 엔진, 뭐 예전에 뭐 V6 엔진, 뭐 직렬 6기통 엔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엔진들의 질감은 사실 상당히 부드럽고 대배기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풍요로움, 이 모든 어떤 세계들, 우리가 살는 이 세계의 어떤 긍정의 어떤 지점들, 이것들은 결국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속도가 되어서 그런 것들조차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말씀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이게 6개라고 하는 그 숫자의 표상사는 뭔가? 도대체 시인이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시어로서 이게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뭔가 동반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걸 파악을 못했어요. 저는. 아니 뭐 이건 뭐 별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붉은 언덕이 있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가? 도로의 끝에 과연 끝은 있는가? 자,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도로의 끝에 과연 끝은 있는가? 우리가 끝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의식이고 나의 주관성이죠. 인간 중심적인 그냥 그런 주관성이죠. 뿐이죠. 예. 근데 끝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좋네요. 일기장은 타오르며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일기장 현실 뭐 이 세계 이 세계 지나온 어떤 세계들 뭐 그런 것들이 저녁 어스름을 들려주던 금은제가 되어 사라진다. 누구의 것도 아닌 이번 생이여라고 라디오의 늙은 가수는 노래하며 흐느낀다. 참 슬프군요. 렌트. 길의 저편에는 오래전에 죽은 동물의 냄새가 피어오르는구나. 불길한 무덤처럼 부풀어 오르는. 한 줌 태양을 향해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생을 향해 렌트. 당신의 속도는 사라지는구나. 이때 속도는 사라진다는 것은 그게 잠식된다는 얘기인가요? 삶이며 예.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구나. 핸들을 잡은 나의 손은 렌트. 당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길의 끝을 그저 가늠해볼 뿐이구나. 내 것이 아닌 별빛을 바라보며 렌트. 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당신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길의 끝을 그저 가늠해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아직 돌아오지 않는, 도래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확약적이지 않고. 네. 좋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나는 육기통의 엔진처럼 두근거린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여기에서 집착을 했던 거예요. 이 시를. 자, 위에 육기통, 이 밑에 육기통. 자, 이게 반복해서 이제 쓰여져서 자,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거는. 이게, 다른 건 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육기통에서 자꾸 막혀서, 이게 뭘까? 그 육기통 엔진이 지니고 있는 그 낮고 묵직한 쿵쾅거림. 그러한 어떤, 이건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 그 육기통 엔진이 주는 좀 경박하지 않은 음색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음색이 주는 그 쿵쾅거림, 두근거림이 우리가 삶에서 느껴지는 어떤 비밀스러운 감정, 어떤 비극적인 감정, 이런 것들과 맞물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시군요. 자, 어디선가 붉은 사막의 밤을 서성이던 여우의 울음소리가 붉은 사막의 밤을 서성이던 여우의 울음소리가
언제나 허상인 렌트. 당신의 비밀을 속삭인 듯도 하였다. 그리하여 렌트 쿵쾅거리는 엔진은 6기통이고 그것은 영원히 당신과 나의 신박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쿵쾅거리는 엔진 6기통이고 그것은 영원토록 당신과 나의 신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울림은 아마 이때의 그 6기통은 화자 자신이 상정하고 있는, 설정하고 있는 그 어떤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복음과 같은 가고 싶은 그죠, 가고 싶은 것,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 그게 어떤 한 소식,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육기통의 이 세계를 나는 이게 렌트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육기통의 세계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거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중량감 있는 삶의 두근거리는 심박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나는 그 육기통의 차량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선생님도 산문시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라고 하는 그 어떤 형식이죠. 전통적인 형식에 대해서 저도 마취가 좀 많이 돼 있었죠. 시는 압축이고 간결해야 되면서 선명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거든요, 선생님 시가. 그래서 읽어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죠. 까다롭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